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 거미 법학자 혼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3일 토요일 오전 1시 47분 시작합니다. 어제는 설날이었죠. 젊은 부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시작 5개월 만에 이제 오늘로써 1600명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힘내서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특집으로 평상시와 좀 다른 주제를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1편과 2편으로 이틀간 꾸며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테슬라와 연관된 미래 유망 산업군, 어떠한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은 모델 3 시승 후기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 제목만을 보고 거품 많은 테슬라 찬양하는 또 테슬라미네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면 진심으로 올해 돈 벌기 힘든 투자 마인드를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단지 시대의 화두를 던졌을 뿐 전 세계는 5개의 신산업군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주식을 사야 올해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단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아닌 테슬라가 유발시킨 세계의 신산업군 5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산업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5개 산업군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 물론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산업군들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전기차 기술,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위성 산업인 스페이스X, 그다음에 솔라시티로 대표되는 태양광 산업, 이렇게 나눠봤고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옆에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것 외에도 중소형주가 아직 많습니다. 상승 여력이 많은 중소형주들이 많고, 저는 어쨌든 2021년 1월부터 현재 2월 13일까지, 사실은 국내장으로 따지면 20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를 실현 수익을 거뒀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2개의 계좌고, 아직은 2월장이 많이 남아서 이번 달도 5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테슬라를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 기술, 인공위성, 태양광 산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표에는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만 열건 해놨는데, 이 기업들도 모두 작년 말부터 적게는 30%, 많게는 200% 이상 상승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혜를 얻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기업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는 여전히 자동차 시장의 룰을 바꾼 게임 체인저라고 높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주가 수익률 퍼가 1000배가 넘는 거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반되는 입장이 여전히 공존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비판적인 입장에서 작년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변화를 느끼면서 세상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바꿨고 그만큼 수익률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인데, 테슬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주식이 오를지를 기대하는 일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해안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제가 테슬라 100주를 투자한 이유, 결국에는 테슬라가 퍼가 1000%가 넘는데,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원동력이 되고 있는 5개의 산업군들, 물론 이보다 더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 5개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군들인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인공위성, 태양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팬덤으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전기차 후기와 함께 전기차 산업, 그리고 테슬라의 폭락 원인, 최근에 중국 기업면담으로 폭락을 했었죠. 이제 그 이후의 주가 전망, 그리고 지금 투자해도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테슬라 모델 3 시승 후기, 제가 지난주에 탔었던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시승 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느낀 감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입니다. 스페이스X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테슬라가 보이기도 하고, 아래쪽에 솔라시티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산업군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빅테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미래를 좌우할 사업들로 뽑히고 있는데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을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 사업, 태양열로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나눠봤고요. 어쨌든 저는 전기 자동차의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그 정도 기업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산업군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식도 100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가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 그다음에 앞으로 뭐 M&A를 통해서 합병한 기업들 또는 투자 방향, 이런 것들을 보고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보고서 저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테슬라를 설명하기 앞서서 뭐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도 가솔린 차가 많죠. 경유차가 많고 저 역시도 경유차를 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대 지나가면 그 중에서 한 98대는 가솔린 차량인데 뭐 그렇게 전기차로 바뀌는 게 대단한 일이냐. 물론 뭐 환경을 생각해서 나중에 언젠가 나도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뭐 크게 불편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화석연료인 석유가 없어지고 태양열이나 수소를 통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고, 수십 년간 석유 패권을 쥐고 있었던 중동 국가들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파생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작은 기업 하나가 100년간 이어진 석유 시대의 끝을 고하고 태양열 기반의 전기가 주축이 되는 에너지 전쟁 시대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또한 기존의 통신 사업자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도 민간 기업의 인공위성 시대 통신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스타링크도 이미 월정액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그런 5G 기술을 가진 여러 기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 코스피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 설 전날 제가 이제 캡처를 했던 사진인데, 관련된 주식들 제가 다 정리해 놨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산업군에 관련된 주식들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다 많이 상승을 했죠. 최근에 또 인공위성 관련해서 많이 뜨고 있어서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이런 데들 높게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태양열 관련해서도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여전히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나랑 합작 법인을 만든 LG전자가 상대적으로 또 뜨기도 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현대차도 다음 주면은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진 만큼 이상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기 때 많이 빠졌었던 애플카의 이슈로 빠졌었던 것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미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많이 사셨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관련된 주식인 뭐 이노텍, 자율주행 관련된 이노텍이라든지 뭐 만도 이런 것들도 상승하고 있고, 뭐 배터리도 LG화학이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을 승소했죠. 그래서 LG화학도 다음 주에 큰 상승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식들은 모두 2020년 말부터 약 30%에서 200%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저 역시 이런 국내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테슬라 투자법,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테슬라 투자법으로 바꿔서 12월 말에 사실은 그 전에는 저는 코로나 제약바이오로 많이 재미를 봤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웅, 종근당 이런 걸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하고 비중을 많이 줄이고, 반도체 2차 정신 중심에서 전기차, 태양광, 우주항공, 위성 이쪽으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바꿨고, 그래서 조정장이었던 20일간 약 8천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유튜브 방송,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포트폴리오를 매주 공개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바꾸는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과거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단지 자동차 기업이 아닌 미국 증시, 나아가서 국내 증시,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100주 투자한 이유와 관련해서 5가지로 열거를 좀 해서 보려는데, 일단
제가 투자한 이유를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산업군에 투자할지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의 주가 변동표를 보면은 이건 제가 투자한 이후 테슬라의 주가 변동입니다. 제가 투자한 날은 12월 21일이에요. SP500에 편입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폭락할 거란 예상들이, 전문가들의 예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20% 이상의 수익 실현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겨우 48만 대를 판매하는 테슬라가 그 10배를 판매하는 52조의 현대차 시총의 지금 현재 17배, 863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단순히 자동차 기업으로 비교하면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IT 회사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그런 회사라고 비교해야 그나마 자동차 기업들과의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직은 자동차 회사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테슬라처럼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그래서 일단 2월 달에 들어와서는 좀 조정이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예상에 미치지 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어서 하락이 좀 있었고 5% 가까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2월 10일 이틀 전이죠. 그때도 중국에서 기업면당을 신청을 하면서 약 5.2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내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리고 저는 일단 테슬라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21일에 100주를 딱 샀었고요. 그래서 고점일 때는 물론 수익 실현이 2,400까지도 됐었는데 현재는 조정으로 저는 아예 뭐 빼지는 않았었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정으로 좀 빠져서 한 1,6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내고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게임스탑이 보이는데 게임스탑이 참 게임스탑도 오를 겁니다. 물론 오른다는 기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버진 갤럭틱도 어제 이제 한 주를 샀는데 사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도 항공우주 관련된 주죠. 이제 민간 우주선을 띄우는 그 미국 회사인데 어쨌든 여기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상승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은 현재 지금 주식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버진 갤럭시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5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전히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10일처럼 사실 5%씩 폭락한 날이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래에서 제가 다가올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테슬라를 지난주에 타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실 뭐 이렇게 터치 패널이 큰 거 하나가 있다는 것도 사실 좀 획기적이긴 했지만 실제로 운행을 하고서는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이런 거는 뭐 제주도 가야지 렌트카 타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또 보조금 준다는데 뭐 그래도 아직 1세대라서 좀 사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한 몇 년 뒤에 사면 되지 정도의 인식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차 이런 게 많잖아요. 경유차. 그 중에 뭐 100대 중에 한 98대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실감이 나진 않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100대 중 98대가 아직은 내연기관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성이 큰 거죠. 앞으로 그 98대가 전기차로 올 수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도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매핑이 더 잘 돼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뭐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차 지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방해물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일정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도 괜찮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정도, 12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경유차인 랜드로버 디스커버 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일 시승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로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로백이라는 거는 풀악셀을 밟았을 때 0초부터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8.3초라고 써 있죠. 제 차가 8.3초 정도 되고 국내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랜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모델 3가 5.6초입니다. 제로백이. 퍼포먼스 모델은 3.3초예요. 제가 탔던 모델은 3.3초짜리 퍼포먼스 모델이거든요. 정말 너무 빨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죠. 타이칸. 이거 4초고요. 이 시승기도 내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빠르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슈퍼카라고 부르는 대표적으로 부르는 게 람보르기니, 뭐 우레칸 이런 거잖아요. 이게 3초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과 1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 정말 얼마나 빠른지 알았어요. 저는 사실 속도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정말 소리 질렀어요. 제가 내일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우 이거 뭐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속도감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테슬라를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인식이 180도 바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뭐 외장재 이런 거 조금 마감 처리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도 리뷰들이 많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이런 차를 타고서는 일반 차로는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차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일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사실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선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 기능과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전기차 점유율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가 1위긴 한데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지 GM, 뭐 현대차 이런 그룹들이 그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건지 그건 뭐 우리나라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거의 작은 주식들은 뭐 200% 이상씩 급등을 했으니까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파리협약이나 뭐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그린 뉴딜 친환경 정책에 수백 조를 쏟아붓겠다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게 친환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그 기조에 맞게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들도 거기에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근데 왜 뛰어들었냐?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대표하는 현대차, 기아차, BMW, 벤츠 뭐 이런 기업들이 도대체 포드 왜 뛰어들었냐? 뭐 단지 그냥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이라서 그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법학연구원 하는 것 중에서 관련된 분야가 환경법 분야가 있어서 제가 뭐 탄소협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파리협약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보고서 있었는데 유럽의 탄소 기준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보유한 가솔린 차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한 2025년만 돼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정도가 수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안 그러면 벌금이 나와요. 그래서 유럽의 환경 기준에 안 맞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GM이라든지 뭐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의 문제입니다. 그럼 단지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냐? 아닙니다. 버티면은 한 2030년도 중반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물론 뭐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이유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하고 열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 규제도 물론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바꿀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현대차, 기아차는 최근에서야 사실은 이런 플랫폼을 발표했었고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정통적인 강호인 포드, BMW, 뭐 벤츠, 다임러 이런 것들은 그럼 뭐 어땠냐? 뭐 걔네들 개발하지 않았겠냐? 당연히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협업도 했었고 나름대로 그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늦은 편이죠. 시장에서 이미 그런 기업들은 많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발표하면서 추격 중이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을 높이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는 벤츠와 BMW의 자율주행 기술 그 협업의 얘기도 간단히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자율주행의 핵심은 어쨌든 그 경쟁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따라갈 수 있냐의 문제인데 그 벤츠, 다임러 그리고 BMW가 협업을 해서 그 사실 굉장히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1조 가까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협업을 했는데
1년 만에 실패를 작년에 인정을 했고 현재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와의 협업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기사를 가지고 있는 웨이모 같은 이렇게 하이테크 기업과 협업 중이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태예요. 어쨌든 그만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단시간에 추월해서 점유율을 올리는 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그만큼 테슬라는 그 기간 동안 또 발전을 할 것이고, 이건 이제 업데이트 사진인데, 우리가 보통 안드로이드나 iOS나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할 때 이런 장면들이 뜨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 설치 중 이런 단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가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국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테슬라가 IT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은 백날 영상을 보거나 백날 얘기를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직접 경험해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도 중인 혁신적인 자동차 회사라고 평할 수 있다면은 테슬라는 그냥 IT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자면 아이폰에 iOS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의 iOS 점유율을 타사가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그 점유율을 찾아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과거의 사례로 다 경험을 해봤죠. 삼성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죠.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는 바퀴가 달린 대형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테슬라 앱을 보고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작을 좀 하면서 찍어봤어요. 이게 스마트폰 업데이트 사진 같죠. 이렇게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단순히 무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실사례를 드려볼게요. 브레이크 제동거리라고 있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멈춤할 때까지의 이제 거리입니다. 겨울엔 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빙판길에서는. 근데 컨슈머 리포트에서 이 차가 제동거리가 너무 긴 것 같다라는 불평들이 좀 나왔다고 쳐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일반 자동차 회사라면은 출시된 자동차의 브레이크 제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각 부품의 엔지니어 수백 명이 각 부품 간의 조율을 하나하나씩 다 가면서 최저값을 찾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약 3만여 개의 부품이 OEM으로 조립돼서 만들어지죠. 그런 각 부품마다 달린 센서들이 있어요. ECU라고. 그것도 반도체인데 그게 자동차 한 대에 한 약 2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ECU도 하나하나 각각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시간 또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가끔 업데이트를 하면 없던 기능이 생기거나 디자인이 바뀌어 있는데 테슬라가 자동차를 그런 식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하나로 제동거리를 줄일 수 있고요. 주행거리를 늘릴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기존에 없었던 기능, 어제까지는 없었어. 어제까지는 주차 기능이 없었는데 근데 업데이트를 통하니까 갑자기 주차 기능이 생깁니다. 버튼이. 그런 식으로 시스템 반도체 하나로 모든 차의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자사가 가지고 있다. 타사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엔비디아에 맡겼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강력한 핵심 기술이고요. 어쨌든 작년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또 2천만 원대 전기차를 보급했었다고 나선 것도 또 다른 전기차 점유율 시장, 저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가져오겠죠. 그건 당연히 매출로 나오겠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배터리 관리 능력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특허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국내 배터리 회사와 함께 콘텐츠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물론 LG화학이나 이런 것 때도 맡기는 거 맞죠. 모델 Y라든지 중국 내 모델 Y, 상하이 모델 Y는 LG화학에 맡기고 했다. 이거는 잠시, 그러니까 몇 년에 불과한 거고 결국에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배터리 관리 기술은 세계 1위죠. 관리 특허만 해도 수백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으로 그냥 배터리 회사에다가 현재는 맡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배터리 요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험치라든지 관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생산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다음은 테슬라의 핵심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과연 어떤 차길래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지 일단 자율주행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레벨 2인데 물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저도 거의 한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 그리고 레벨 4까지도 사실 개발이 됐거든요. 이게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1위라고 테슬라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 수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뒷부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핑이 좀 잘 돼 있어서 훨씬 더 우리나라의 이런 자율주행보다는 좀 더 매끄럽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뭐 물론 미국에서는 실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날 지난주에 어쨌든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보고서도 그래서 그 정도 이 정도인가 벌써라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투자를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은 경험하는 거하고 그냥 단지 영상 하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 운전을 10년을 넘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타 기업들이 2단계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보조 장치니까.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레벨 4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좀 인식이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레벨 2를 고도화시키는 거와 레벨 4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대중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뒷부분 얘기 좀 마저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1위, 전 세계 1위 아니냐 그러면인데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1위는 웨이모고요. 2등은 포드, 3등은 바이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2로 타사에 비하면 하위권 수준이죠. 그리고 물론 뭐 방식의 차이도 있어요. 고가의 라이다 매핑을 하는 웨이모에 비교해서 사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율주행 수준에서는 조금 낮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유저의 만족도가 높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2에서 점점 고도화시키고 있고 레벨 3를 올해 발표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 레벨 3, 4를 보유한 회사들도 많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그 아까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레벨 2에서 많이 졸아요. 많이 조는데 그러다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어떤 시선을 향하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그 핸들에 손을 갖다 대고 있었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본사로 보냅니다. 데이터를 본사로 보내서 오토파일럿을 할 때 유저의 습관, 주행 습관, 그리고 오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사실은 뭐 소송이라든지 운전자 과실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반대로 개선을 해 나가기도 하고 있죠. 그런 운전자들의 그 운전 주행에 대한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현재는 뭐 다들 알다시피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엔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 나간 거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좀 더 컨텐츠를 자율주행만 하나 분리를 해서 이거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차의 브레이크 제동 거리를 줄이고 싶다면 각 분야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모든 것을 다 주열하고 개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테슬라는 업데이트 한 번으로 오늘 12초였던 제동 거리가 내일 10초로 조정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페이스X.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간단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주가가 항공우주 섹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거의 한 70% 적게는 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관련된 주식들이 대부분. 그래서 또 오늘 사실은 민간 우주 회사인 버진 갤럭틱이 사실은 뭐 띄우기로 했는데 이게 좀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16% 상승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연기돼서 한 마이너스 9% 정도로 좀 빠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도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유인 우주선으로는 우주 체류, 우주인 체류 최장 기록을 47년 만에 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합성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주왕복선 셔틀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을 가장 싸게 잘 띄우는 회사 중에 하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스타링크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주요 고객사는 나사하고 러시아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우주의 최고는 나사 아닌가요?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나사보다 훨씬 싸게 잘 띄우기 때문에 나사에서 오히려 용역을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스타링크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스타링크 얘기를 뒷부분에 좀 드리고 이거는 그 모델 3 안에서 제 방송을 봤던 겁니다. 그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는 이렇게 무선 인터넷이 되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이라고 써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로 앞으로 이 인터넷을 공급할까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물론 자랑스러운 5G 기술이 있죠. 하지만 건물 지하에 들어가면 침투가 잘 안 되거나 제가 지금 내려와 있는 대전만 해도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전 이하의 소도시에서는 더 오래 터지겠죠. 그리고 증설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를 관련된 기사를 볼게요. 스페이스X는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이 뭐 선진국이든 밀림이든 개도국이든 상관없이 5G와 그러니까 4G 정도 속도로 그 사이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가 있고 그것들이 테슬라 전기차에도 모두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스타링크는 월 $99로 상용화돼 있어요. 약 한 11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되고 있고 약 인공위성 지금 12,000개 이상 쏘아 올렸고 이미 그리고 하늘에 지금 그래서 뭐 인공위성보다 별보다 인공위성이 더 많다는 얘기도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용 요금이 월 $99로 아직은 미국, 캐나다 이렇게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곧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관련된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태양광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정책 지원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된 기업의 주가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미국 내 태양광 산업 1위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솔라시티입니다. 네, 그 부분도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할 말은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런 다양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들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게임스탑 사태라든지 저도 뭐 현재 물려 있지만 게임스탑 주가가 거의 700% 폭등하게 된 원인, 그리고 또 비트코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15% 폭등한 것, 그다음에 SNS인 클럽하우스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두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개 때문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높은 거다. 그래서 어쨌든 CEO가 이렇게 핵인싸잖아요. 핵인싸였을 때의 장점들, 반대로 CEO 리스크가 있죠. CEO 리스크가 있지만 뭐 엊그저께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도 조금 비판적인 그런 댓글들도 좀 있긴 했지만 사실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기업 면담을 신청을 했었죠. 마윈이 당했었던 그 기업 면담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CEO 리스크도 존재할 수는 있죠. 어떤 말이나 이런 행동을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만 그만큼 강성주주나 팬덤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받쳐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서도 좀 그런 거를 느꼈는데 셀트리온도 국내 주식 치고는 강성주주, 충성주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지선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하락을 해도
폭락을 하거나 하락을 해도 다 주술 생각을 하고 조정장이 주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탈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실현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 없는 기업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 애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홍보 효과는 사실 수치하기가 힘들죠. 이제 그 정도로 강점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로 테슬라 기업의 정말 일부만을 정리한 거고, 오늘 언급한 거는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테슬라란 기업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파면 팔수록 정말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자동차 산업, 배터리 산업, 자율주행 기술, 뭐 로보택시도 지금 개발 중이죠. 곧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이런 것들 이렇게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전통 기업들이 이렇게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 그 산업군들의 기업들의 이제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올해, 그리고 올해 돈을 꼭 많이 벌 수 있겠고, 올해가 거의 시발점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많이 벌 수 있고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콘텐츠는 이제 모델 3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 모델 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5.6초 제로백을 가진 테슬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차량이고, 비용은 약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8천만 원, 800만 원 현재 다 받지 않나 싶네요. 그 배터리 보조. 그래서 어쨌든 1억 이상은 이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칸 같은 경우는 못 받죠. 지금 1억 한 6천 정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타이칸 후기와 제가 이제 테슬라 3 모델, 제가 타봤었던 전기차를 제가 안 타봤었거든요. 한 번도 안 타봤다가 타봤을 때 그 경험, 그런 후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폭락했었던 그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제 채널 소개에 주소가 써 있으니까 가입하시면은 뭐 아파트 청약, 주식 투자, 부동산 경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 재테크의 모든 것을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강의도 제가 매주 주말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이 매주 주말마다 건대입구, 서울에 같은 경우는 건대입구에서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무튼 젊은 부자님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행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부자 되실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3일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